누군가는 교사에게 힘이 없어졌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제 교사에게 인권 침해를 당할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가 생기면 늘 그렇듯이 악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 김진주입니다. 오늘은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이라는 것,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숫자이자 누군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숫자이기도 하죠. 처음 이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건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참교육을 보고 나서였어요. 체벌이 금지되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이런 현실들이 많아졌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 이런 현실이 되었는지 한 번쯤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여러 조율을 통해서 교사에게 힘이 쏠리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교사에게 힘이 없어졌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제 교사에게 인권 침해를 당할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가 생기면 늘 그렇듯이 악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에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의 사생활까지 침범해서 괴롭히는 이 사이버 불링을 하기도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정의는 매우 넓어요.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정서적 학대, 방임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정서적 학대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방치되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9년간 11,600명 이상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을 자리에 앉히거나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했다가 신고당한 교사들도 있었다고 해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교사를 압박하는 민원의 도구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로운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있던 이 교사가 어떠한 영향력도 펼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참교육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처럼 무력을 써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반드시 교육부나 관련 기관을 거친 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송이란 건 굉장히 길다고. 그 시간을 협박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덜어주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와 소통하는 대화 앱을 따로 만들 게 아니라 차라리 정기적으로 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들을 불평하는 사태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얼마 전에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봤습니다. 유치원 교사 이민지라는 캐릭터로 진상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조회수는 정말 뜨거웠죠. 교사들이 댓글창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미 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공교육이 조금 더 앞당겨지면 어떨까?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치원은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그 첫 단추가 이미 공적인 체계 밖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시작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교육이라는 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치원 단계도 공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단추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이 촉법소년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촉법소년, 촉은 닿을 촉이에요. 법에 닿았지만 처벌받지 않는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은 송치도 가능하긴 하지만 전과가 남지 않아요. 이 기준이 만들어진 건 1953년이에요. 73년 전 기준이 지금까지 그대로인 겁니다. 저는 이 기준이 틀렸다거나 옳다거나를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이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나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해자도 촉법소년 때부터 범죄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이 사법 체계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당일 불출석, 상습적인 항소, 반성문 제출 등은 결국 이 사회가 범죄자들에게 사법 체계가 가볍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학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입니다. 촉법 소년이 보호받아야 한다면 촉법 피해자는 얼마나 더 지원받아야 하는지를 동시에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이 완화될 수 있다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얘기를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은 피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는 똑같이 남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가 가해자의 연령 논의만큼이나 진지하게 다뤄진 적이 있는지, 초범이라서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든다면 그건 결국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는 피해자에게 돌아오고요. 사실 참교육을 보면서 부러웠던 건 교권보호국이라는 기관 자체였어요. 피해자들은 늘 자신의 피해가 공공재처럼 쓰입니다. 정치권에서 이용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불기처럼 소비되기만 하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돼서 이 상황은 지금 검찰을 없애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힘이라는 건 어떤 걸 없앤다고 해서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위치를 옮겨갈 뿐이라는 거. 그래서 없애는 것보다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린 가해자에게만 해당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범죄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피해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이가 고령이신 피해자분이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괜찮은데 진주 씨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괜찮은 건 없습니다. 고령의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 이 피해를 축소하게 되는 거죠. 가해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가해자의 고령을 양형해서 참작하는 사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 요소가 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이는 피해의 무게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숫자에 너무 많은 판단을 얹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어리다는 이유로, 늙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작아지고, 피해자에게는 어리다는 이유로, 또 늙었다는 이유로 피해가 작아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질병도 없는데 이 나이라는 추상적인 기준 하나로 누군가의 책임과 피해를 재단하는 건 그 자체가 또 다른 불평등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첫 단추가 나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기준으로 옷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